네, 이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뭐냐? 이거는 58페이지 하단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그림 보시면은 기말 상품과 58페이지 하단이에요. 그림 4. 자, 기말 상품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장부상 수량이 100개이고 실제 수량이 80개, 취득원가가 20, 시가가 10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은 지금 수량이 몇 개냐면요. 100개이고 취득 단가가 얼마냐 봤더니 취득 단가가 20원이에요. 그럼 장부상 재고 금액은 지금 얼마냐면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은 2,000원인 상태다. 자, 근데 이제 실제는 얼마냐? 자, 실사를 해봤어요. 자,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실사를 해봤더니, 자, 100개가 있었죠. 아까 우리 수량 결정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서법이 있는데, 지금 장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거는 100개였어요. 근데 실제 이제 창고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 80개였던 거예요. 수량이 감소된 거죠. 산 건 얼마 주고 샀어요? 개당 20원. 그럼 재고자산이 이렇게 감소돼가지고 실제 재고 금액이 1,600원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더라고요. 감모 손실이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2,000원짜리 든 게 1,600원이 됐으니까 400원만큼 감소가 된 거잖아요. 이 400원 감소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격이. 자, 이 성격이 정상 감모냐,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냐로 나눠지는데, 자, 둘 다 어쨌거나 대변에 상품을 빼야 돼요. 왜냐면은 장부상 2,000원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상품이 2,000원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실자가 1,600이니까 대변에 상품을 얼마를 떨면 되냐면요. 2,000에서 1,600이니까 400을 떨어요. 둘 다 어쨌거나 상품 금액은 얼마가 줄어들어야 되냐면요. 400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감모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뭘로 처리하냐면요.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다라고 하면은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다 보면은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고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저녁에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창고에 재고가 이렇게 감소됐다. 400원어치가 감소됐다라고 하면은 그 감모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어쨌거나 재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변에 재고자산을 떨어야 되겠고, 없어진 거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이 비정상 감모다라고 하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그 감모가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반하는 도중에 재고자산이 파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정상적으로 부식하는 재고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감모다라고 하면은 정상감모는 원가에 가산시켜야 돼요. 재고자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판매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재고의 원가에 가산시킨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거,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그냥 정상 감모는 원가에 가산시키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감모 손실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고, 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보시면은 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 회계 처리 나와 있고, 58페이지 가볼게요. 58페이지. 자, 58페이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이 평가 손실은 뭐 시험에 회계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론 문제로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까지 소화하기도 힘들었는데 평가 손실까지 한다,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평가 손실은 뭐냐? 우리가 기말에 이 재고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팔 때 20원에 내다 팔 수 있는지 없느냐, 그거 평가하는 게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말이 되면은 재고 자산 평가를 해봐요. 평가. 자, 평가가 이제 80개가 남아있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20원짜리 든 게 예를 들어가지고 10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20원짜리 든 게 30원이다. 시가평가를 해봤어요. 재고자산을. 그럼 30원이면 문제가 되느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재고자산은 내가 사온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20원짜리 든 게 30원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만약에 10원이 됐다. 그때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재고자산을 팔아도 손실 보는 케이스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저희 회사의 재고는 지금 시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내다 팔아도 손실을 볼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손실을 잡겠다라고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가법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자,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요.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가지고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고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가지고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저가법이다라고 하거든요.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거, 여기 저가법이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800원이 나오는 게 800원. 그럼 평가 손실액이 기말에 저가법 평가해가지고 나오는 평가 손실액이 800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800원만큼 손실 본 거를 우리가 이거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800. 그래서 평가 손실액이 800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분계가 어떻게 되냐? 자, 분계. 자, 어쨌거나 재고자산이 1,600원짜리 든 게 800원이 됐잖아요. 상품을 800원 떨게요. 떨고 손실난 거죠. 손실난 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정상 과목하고 똑같이 원가에 가산시켜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거.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이건 재고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 상품을 제가 직접 뺐는데 직접 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시가가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을 뺄 때는 이렇게 직접 빼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이 있는데 상품 금액이 기말이 현재 실제 기말 재고가 얼마예요? 1,600원인 상태잖아요. 1,600원이면은 요 아래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800원 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고자산 금액은 8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뺄 때는 직접 빼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 재고자산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 자, 상품이 현재 1,600원짜리잖아요. 1,600에서 800을 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굳이 나오면은 이 분계 중에서 대변의 재고자산을 직접 뺀다.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쓴다. 이런 게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원가다, 매출 원가다. 그냥 평가할 때는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한다. 뭐 요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이론 문제로 나오는 문장들인데, 참고하세요, 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은 차변의 매출 원가인데 58페이지 상단에 그 갈로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돼 있죠. 실무상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쓰기도 해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지만은 결국은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로 통합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로 알고 계시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그냥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58페이지 평가 손실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뭐 이거 시험에 그닥 해결급에서는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참고하시고 6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60페이지 상단에 거기 주섭인의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1번 있죠?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상품의 장부상 재고 수량이 200개이며 실제 재고 수량이 150개이며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인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장부상
자, 장부상 금액이 얼마냐면요. 200개. 200개고 개당 단가가 1,000원이죠. 2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1,000원. 하면 장부상 금액이 20만 원이죠.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 200개가 실제 수량이 150개가 된 거죠. 예, 개당 단가가 1,000원.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15만 원이 된 거죠. 그럼 20만 원짜리 된 게 기말에 그 수량이 감소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봤어요? 5만 원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그럼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을 건데, 자, 수량이 감소해서 일단 5만 원만큼 손해 봤으니까 대변에 상품 5만 원을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5만 원을 떨고, 이 간무 손실이 정상 간무다라고 하면은 원가에 가산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 되겠고, 비정상 간무다라고 하면은 재고자산 간무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썼죠? 비정상 간무 경우에는. 자, 됐습니다. 됐고, 자, 이제 58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고, 저거 뒤에 그것도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63페이지 상단에 유형 3 볼게요. 자, 63페이지 이런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이 분계 문제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분계는 세무 2급까지 나오지 회계 1급에서는 분계 문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겠고. 자, 63페이지 상단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감모 손실은 시가가 아니라 뭐가 감소했을 때예요? 수량이 감소했을 때죠. 수량. 예, 수량이 감소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번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한다가 아니라 비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3번에 실질 재고조사 중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계산서 이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4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한다. 그쵸? 예,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거, 그걸 저가법이다라고 하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고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하는 거, 그걸 저가법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타개정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분계, 이건 분계 문제예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타개정 대체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사례 볼까요? 그 상품을 1번에 상품을 만 원 현금으로 구매하다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상품을 만 원 현금 구매하면은 차변에 상품 만 원, 대변에 현금 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품의 일부를 생산직 사원에 야근 간식으로 제공하다. 동그라미 3번에 상품의 일부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다. 동그라미 4번에 매출 원가는 4,000원이다. 그것부터 분개해볼까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매출 원가는 4,000원이다. 이 말은 팔린 거죠. 예, 팔린 게 4,000원치라는 거예요. 그럼 팔린 거는 대변에 상품을 떨어야 되겠죠. 예, 상품 4,000원을 떨게요. 상품 4,000원을 떨고 팔린 거는 뭐가 되냐면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4,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죠. 차변에 있는 상품이 팔리면은 그 상품을 떨면서 매출 원가로 잡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2번에 상품의 일부를 생산직 사원에 야근 간식으로 제공하다. 상품을 썼죠. 그럼 상품을 빼야 돼요. 대변에 상품을 얼마 빼면 되냐면요. 2,000원 빼고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복리후생비라고 썼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2,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상품의 일부를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다. 상품을 접대비 성격으로 쓴 거죠. 대변에 상품 3,000원을 빼요. 예, 접대 목적으로 준 거는 접대비죠. 접대비 3,000원. 자, 그래서 재고자산이, 차변에 있는 재고자산이 지금 전부 다 대변에 빠지죠. 예, 썼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무슨 목적으로 빠진 거예요? 팔린 거죠. 예, 팔린 거니까 판매 목적으로 감소했죠.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팔린 거를 떨면서 원가 잡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판매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이외예요? 재고 자산이 감소한 건데 팔린 게 아니잖아요.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 대체. 근데 재고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팔리면은 떨면서 매출 원가를 잡으면 되는데 얘는 판매 목적으로 떨린 거예요? 판매 목적 이외로 떨린 거예요?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감소한 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 대체.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재고 자산이 대변에 빠지죠. 빠지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될 건데 팔린 거는 원가, 판매 목적 이외에는 직원들을 썼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접대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근데 대변에 재고 자산이 빠질 때는 뭘로 빠지냐면요. 원가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 재고 자산은 대체가 될 때 원가로 대체가 돼요. 지금 상품의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취득 원가 10,000원이 대변에 그대로 빠지고 있잖아요. 대체가 될 때는 어떤 금액으로 대체가 되냐면요. 원가로 대체가 된다. 재고 자산을 시가 평가해가지고 시가로 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취득 원가가 10,000원이잖아요. 원가 10,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원가 금액이 그대로 대변 쪽에 빠진다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외워주세요. 재고 자산이 대체가 될 때, 타계정이 대체되거나 팔릴 때 요거는 대변의 원가로 대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타계정 대체는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의 8번 적요를 입력해야 돼요. 8번 적요 입력. 여기다가 8번 적요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8번 적요를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타계정 대체에는 8번 적요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 문제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대변에 재고 자산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적요를 안 걸고 빠지는 거는 무조건 원가라고 생각해요. 매출 원가. 그랬기 때문에 8번 적요를 걸어줘야지만 얘가 판매 목적이 아니구나라고 프로그램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타계정 대체는 재고 자산 대변에다가 반드시 8번 적요. 프로그램 입력할 때 적요 입력은 원래 생략이죠. 근데 타계정 대체는 8번 적요를 입력한다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가볼까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필수 변기 연습 2, 3, 4를 풀어볼게요. 자, 2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시켜놓고 풀어보고 전 좀 바로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품이 차변에 있었겠죠. 자, 차변에 제품이 있었을 건데 어떤 금액으로 있었겠어요? 당연히 원가 금액으로 있었겠죠. 원가가 6,000원이니까 차변에 제품 6,000원. 자, 대변에 제품이 빠지겠죠. 제품 6,000원이 빠지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준 거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접대비가 와야 되겠죠. 접대비 6,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그냥 3번에 당사에서 제작한 제품인 전선 케이블을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제품의 원가가 15,000원이죠. 그럼 차변에 제품 15,000원. 자, 기부한 거니까 대변에 제품 빼야 되겠죠. 빼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뭐가 와야 돼요? 원가 금액 그대로 대체하고 차변에는 기부금 처리하면 되겠죠. 기부금 15,000원. 4번 상품을 기부한 거는 기부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4번에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당 회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럼 상품이 200만 원짜리가 있죠. 차변 상품 200이에요. 자, 차변에 있는 상품이 불에 탔죠. 불에 타면은 상품을 없애야 되겠죠. 제거하고 불에 타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불에 타서 나오는 손실을 재해손실이더라고요. 재해손실 200만 원. 타계정 대체의 붕괴는 재고자산이 대변에 빠지죠. 빠질 때는 어떤 금액으로 빠진다라고요? 원가로 빠지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들은
뭐 다른 목적으로 빠진 거니까 판매 목적으로 빠진 게 아니니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이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에 반드시 8번 조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타겟형 대처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8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이것도 이론 문제용이에요. 이론 문제인데 시험에 뭐 나오는 주제죠. 잘 나오는 주제긴 한데 그렇게 또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거나 알아야 될 주제예요. 61페이지는. 자,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1페이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현재 그 재고 자산이 우리 회사에 없어요. 우리 회사 창고 있잖아요. 창고에 재고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이 우리 창고에 없지만은 다른 데 있어요. 회사 바깥에 다른 데 있지만은 내 거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거 어떤 게 내 거냐, 그런 거 결정짓는 부분인데, 자, 1번에 미착품이라고 나와있죠. 미착품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물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에 갑법인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 H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미국에 H사가 있는데 H사로부터 수입을 한다라고 할게요. 수입. 자,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수입을 하는데 배가 있잖아요. 얘가 판매자가 되겠지. H사가 판매자. 그 다음 갑법인이 구매자라고 할게요. 자, 수입을 하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12월 31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12월 31일을 맞이해가지고 상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은 미착품이라고 쓰기도 해요. 미착품. 미착품이고, 이 미착품이 누구께 돼야 되느냐, 그걸 결정지어야 되는데, 자, 미착품이 구매자께 되느냐 판매자께 되느냐, 그거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계약을 만약에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될 거고, 구매자.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판매자. 자, 만약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선적지 있죠. 예, 여기 배 실은 나라, 여기에서 모든 권리 의무를 구매자한테 이전하는 거를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라고요. 이미 이전했죠. 이전했기 때문에 벌써 누구게 된 거예요? 구매자께 되겠죠. 예,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고 하면은 얘는 누구게 되냐면요,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거.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을 해야지 구매자께 되는 거니까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께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니까, 도착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께 아니잖아요. 판매자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에 바다 한가운데는 이 물품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악걸 짜서 외웠는데, 선구, 도파, 선구자, 도박파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답만 맞추면 되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물건은 선적진도 기준이면은 구매자 거, 그 다음 도착진도 기준이면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시성품. 시성품은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주는 물품이 시성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에서 저한테 정수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용해보라고 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달 동안 그냥 사용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제 거예요, 웅진코웨의 거예요? 제 건 아니죠. 그냥 저는 한번 사용해보라고 받아본 것일 뿐이지 제 물건은 아닐 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판매자 거겠죠. 웅진코웨의 거겠죠. 언제 제게 돼요? 제가 이거를 쓰겠다, 제가 이거를 사겠다라고 구매회사 표시하면 그때서는 제게 되겠죠. 그래서 사겠다라고 구매회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누구게 되냐면요, 판매자 거, 판매자 거.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린 게 되는 거예요? 구매회사를 표시한 날에 팔린 게 되는 거고. 자, 3번에 적성품, 위탁 판매라고 되어 있죠. 요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위탁 판매.
저는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 그 다음에 교보문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는데, 자,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넘겨요. 자, 책을 넘겼다. 이렇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책을 뭐라고 하냐면요, 적성품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자라고 해서 얘를 위탁자, 교보문고는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자라고 해서 수탁자다라고요. 자, 그러면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책을 넘겼을 때,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넘겼죠. 이때 출판사가 책을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아니, 안 판 거죠. 팔아달라고 부탁만 한 거지 아직 팔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언제 팔린 게 돼요? 교보문고가 책을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그때 팔린 게 되겠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고 자산을 팔았을 때, 그때 팔린 게 된다라는 거, 그때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수탁자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수탁자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은 비록 위탁자의 창고에 있는 게 아니지만은 누구게 돼요? 12월 31일 현재 수탁자 창고에 있는 거, 요 재고자산은 출판사 거겠죠?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보문고, 즉 수탁자는 단지 출판사에 그 책을 보관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있는 책들은 다 누구 거예요? 출판사 거겠죠, 출판사 거. 교보문고는 중간 단계에서 팔아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책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다 출판사한테 있는 거고, 언제 팔린 게 된다라고요? 교보문고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에 그때 수익 잡아야 되겠죠? 자, 4번에 할부 판매 상품이 있는데, 할부로 판 거는 인도된 시점에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할부로, 외상으로 판 것도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개하시죠.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한 날에 팔린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할부 판매는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5번에 저당 상품. 여러분들, 저당. 회사가 돈이 없으면 상품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리는데, 그럼 그 저당 잡힌 상품은 회사 거예요? 은행 거예요? 회사 거죠. 돈을 안 갚았을 때 그때서야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 상품은 물건을 저당 잡힌 것 뿐이지 실제로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당 상품은 회사 거다라는 거. 6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옷 같은 거는 반품률이 높단 말이에요.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느냐로 나눠지는데, 자,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도된 시점에, 판매한 시점에 인도시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반품률이 얼마인지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팔았을 때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 반품 기간이 종료됐을 때 종료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때가 돼야지 정확한 반품률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데, 추정이 가능하면 인도된 시점에 팔린 거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반품 기간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63페이지 가볼까요? 63페이지 유형 4를 보겠습니다. 순서 완전히 이론 문제형인데, 자,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 하시오. 1번, 상품 인도 후 고객이 구매회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용 판매 상품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시용 판매 상품은 구매회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돼야 되겠죠. 포함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구매회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건 아직 안 팔린 거잖아요. 팔린 거면 내 게 아니고 안 팔린 거면 내 거단 말이에요. 2번 도착지 인도 기준. 도면 무조건 누구 거라고 했어요? 도판. 도착지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잖아요. 판매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니까 이 사람은 판매자죠. 도판, 판매자의 재고자산. 맞는 말이죠. 얘 거. 아, 틀렸네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읽어보면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에 운송 중에 있는 미착 상품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면은 판매자 거 맞죠? 포함해야 한다죠. X.
3번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출자가 아직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계약만 체결해가지고는 물건 팔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안 팔린 거예요. 물건을 인도해야지 그때서야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맞아요.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맞고 4번에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후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적성품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아니죠. 위탁자죠. 수탁자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써요, 없다라고 써요. 없다라고 썼죠. 단지 보관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얘는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위탁자 거죠. 위탁자 거. X 5번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에 있는 미착 상품의 경우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이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물품이 누구 거라고요? 성구 구매자 거죠. 그럼 매입자 맞네요. 매입자가 구매자죠. 맞는 말이고 6번 신한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의 경우에는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맞죠? 아직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당 상품은 돈을 안 갚아야지 그때서야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죠. 저당 잡혔다라고 해서 실제로 물건의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간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 상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론 문제, 그 다음 분계 문제는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실전 연습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이론 문제, 실전 연습 문제, 그 다음 뒤에 일반 전표 입력,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65페이지부터 저기 68페이지까지 이론 문제 풀어 오셔야 되겠고, 그다음 뒤에 저기 실전 연습 문제, 재고자산 부분 있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요. 뒤에 있어요. 제 452페이지 정도에. 거기 1번부터 16번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거 풀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